네,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박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끝나는 거죠. 내일이 이제 최종 변론, 최후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2주 이내에 2주 이내에 예. 더 길면 한 7, 8일 정도 길어봤자 예, 왜냐하면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가 14일, 박근혜 아. 전 대통령 때가 11일이었으니까 예. 최후 변론 끝나고 나서 예. 그래서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예, 둘째 주가 17, 18일이래요? 10일에서 아니요. 14일 사이에 할 것 같아요. 10일에서 14일. 네, 2주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3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렇지. 이걸 3월 10일 주간이 둘째 주라고 해야 될지 셋째 셋째 주라고 주라고 셋째 해야죠. 주라고 3월 해야죠. 11일부터 셋째 15일, 14일 이 사이에 아마 결정이 나는 10일에서 것 같아요. 14일.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11일 11일 뭐 있기 있는 뭐 11일 주. 그쯤 전후해서 뭐 될 것이다라고 예. 많이들 예측을 하는 것인데 예. 셈을 해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11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11일 전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이 5월 10일 그렇죠. 안짝에 될 거 아니에요. 60일이니까. 그죠? 네, 5월 10일은 못 하겠네요. 5월 10일은 일요일입니까? 5월 10일이 토요일, 11일이 일요일. 그러면 5월 12일 날 하거나 네. 60일 이내면 4월 말에 할 수도 있어요. 땡겨서. 근데 왜냐면 그때가 또 공유가 많았어. 5월이 연휴더라고. 연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말에 할 수도 있어요. 첫째 주가 연휴야. 예. 연휴여서 뭐 이렇게 뭐 땡겨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4월 말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집권 세력이 저쪽이기 때문에 네. 뒤로 빼려고 할 수도 있겠죠.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그거는 누가 유리하지 정합니까? 않을 중앙선관위가 정합니까? 선관위가 정하겠죠. 아,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떤 일정까지 5월의 연휴 일정까지 생각해가지고 이거 케어를 해서 해줘야 되나?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쵸, 헌법재판소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이제 그냥 그렇죠. 법적 논리만 따져서 하는 것이지만 음. 한간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 말씀하셨지만 선관위에서도 신경 쓰고 바라는 바는 있겠죠. 이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에는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렇지. 바라는 바는 있겠지만은 뭐 그걸 헌법재판소가 뭐 감안해 줄 것이냐는 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분위기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기자가 탄핵이 인용되면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 야, 세게 물어봤네. 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 조기 대선을 포기할 거냐? 이러니까 야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거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언론에서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야 이거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란 국민의힘 요런 이야기는 하는데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나올 거다라는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올 턱이 없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저도 솔직히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규칙 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아요. 예. 국회의원이든 뭐 단체장이든 대선 후보든. 근데 대선에서 어떻게 또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일말에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0.1%는 할 것 같고 99.9%는 본인들도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지금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날짜, 며칠 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우리가 경선을 언제부터 하고 언제 끝내고 그런 것들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야 이제 체육관들도 예약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합동연설 같은 거. 그래서 이미 당은 실무 준비는 다 끝내놨지만 지도부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고 또 대선 후보들은 열심히 지금 나 대선 출마할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대선 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익은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의 생각,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의 생각, 유승민 또 한동훈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는 지금의 지형, 언론 지형, 여론 지형 그대로 여론 지형 그러니까 극우가 좀 득세하는 지형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거기에서는 해피돼야 되고 또 명태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잘 핸들할 수 있을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당권을 계속 유지해서 주류가 되는 게 저는 핵심적인 어떤 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하 요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선수들을 고르겠죠. 그리고 선수들을 활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김문수를 내놔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희귀한 논리다, 희귀한 상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기 대선 문제가 아니라 주류가 자기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반대라고 한다면 주류를 교체해서 소위 다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 대선은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부 싸움은 소위 과거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싸워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사람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지만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벗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랜 꿈이에요.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전체적인 상황 정치를 할 수 있는 꿈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자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전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쪼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쪼맨다는 게 연결시킨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극우로 가 있는 저 국민의힘을 이쪽으로 좀 끌고 오면서 자기가 이쪽에서 합친다 결국은 개혁신당이나? 당장은 못 합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 자체의 영향력이 그렇죠. 매우 낮기 때문에 약하죠. 그냥 보는 게 바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전제 조건이 먼저 몇 가지가 통과가 돼야 돼요. 예.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또 욕먹기 시작하겠네 이제. 예. 이재명 대표가 예.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예. 민주당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자격이 있냐 뭐 하면서 2심에서 그 결과만으로도 네, 유죄만 나와도 어. 이제 당내에서 분열이 생긴다. 네. 그래서 당이 쪼개진다. 그런 과정. 그 정도까지 간다. 네. 다른 후보들도 막 공격을 한다라는 것. 어.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가 안 되고 네.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된다. 이른바 이제 이미지가 중도 보수 네. 쪽에 가까운 사람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하지 않고 뒤로 싹 물러나고 정광훈 등 극우 세력들도 바로 하지 않고 김문수 장관이 좀 뒤에 물러나면서 오세훈이나 유승민에게 힘을 뒤에서 그냥 드러내지 않고 힘을 슬슬 실어주는 거. 네. 그런 구도가 첫 번째 잡혀져야 돼요. 근데 이 구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저도 이번에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제가 보수파의 패널로서 열심히 보수파라는 게 근데 이게 좀 묘해. 결론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랑 유사한 포지션이 되셨어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대표님이 이렇게 오신 그럼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 그래?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민하 평론가는 저는 이런 생각이 엄픽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안 나갈 수도 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쵸. 왜냐하면 한 포석 더 본다면 야 당권 싸움이야? 어차피 당권 싸움인데 만약에 10% 이상으로 내가 가서 진다면 저도 5% 안팎으로 해서 야 그래도 잘 싸웠네 라고 해야 당권을 잡지. 10% 이상으로 만약에 졌어. 그러면 책임져.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 괜히 윤석열 씨가 완전히 엎어놓은 당했다가 거의 폐가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 바가지를 내가 다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10%포인트 이상 진다. 그러면 내가 나와가지고 내 얼굴에 먹칠할 필요는 없지. 좀 있다가 한 번 더 대선 이후에 당이 뭐 굉장히 내용이 심할 것이니 그때 잠재적 대선 후보였던 내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뭐 안 다치고 가는 게 더 낫고 그렇지. 내 좀 생각은 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좀 더 이제 어, 좀 더 생채기가 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렇죠. 자신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시점에 멋있게 나타나는 것도 좋은데 어, 근데 좀 더 이제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옆에 또 펌프질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러면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까지 그거 우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두가 떠나고 아무도 당을 책임지지 않을 때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가지고 내가 그걸로 그 아직까지도 내가 20 몇 프로 나왔다. 네, 내가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뿌리는 나다 뭐 이 주장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평생- 자유한국당 시절. 평생 네. 어디에 뿌리였던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뿌리였던 적이 없는 분인데도 물론 이 얘기가 먹히냐와는 별개로 아직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그런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그때는 큰 차이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 상황이 어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돼서 그때는 대표할 사람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그때 건너왔던 손학규 씨가 그때 대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무도 뭐 안 한다 그러고 하여튼 분위기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고 그 직후에 대선 직후에 총선했을 때 81석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아무도 대표할 사람이 없고 그런 와중에 손학규 씨가 대표를 하고 거기서 근데 그 와중에 세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또 정치라는 게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이 무너졌을 때 주류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주류가 무너지는 과정에 거기서 깃발 꽂아놓은 사람이 거기서 크는 경우도 있는 거다.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재밌어요. 지금 몰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영세 모든 위원들이 오늘 아침 이야기입니다. 나온 거 보니까 민주당 중도 보수 이거 비판하면서 그건 참칭이야. 너희는 좌파 정당이잖아. 민노당 단어를 쏟아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극우의 힘, 국민의힘이 아니고 극우의 힘이라는 신조어를 써가면서 너희는 보수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들어간 거는 들어가 버렸네 이제. 말렸어요. 말렸네. 완전 불 속으로 그냥 본인들이 뛰어든 거예요. 왜 이러지?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냥 중도 보수의 여러 가지 정책과 입장과 노선과 이념과 네.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으면은 저 논쟁은 해볼만 해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지금 그게 국민의힘 아니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희들 극우잖아라고 했을 때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극우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명분이나 설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내라는. 그러면 윤석열은. 그렇지. 그럼 김건희는. 이렇게 그다음 질문이 나와.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정광훈은 뭐. 그러면은 자꾸 저게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키냐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중도 보수, 국민들에게 그거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생각나게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보면 네. 보수 쪽이 좀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극우를 계속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른 쪽은 뭐 하자는 거지? 이 보수는 법치주의가 핵심인데 법치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데 저걸 맹목적으로 믿나?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 개가 쭉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선점을 딱 한 거예요.
자, 민주당은 과거부터 좌우의 정책들을 가지고 왔고 나는 중도보수 정책들을 수렴해서 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선점이 됐으면 그때는 정책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정책이 아니라 갑자기 니네들 좌파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이 극우 대 보수 논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말을 하면 나는 극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넌 극우냐? 에이, 우리는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어. 이런 논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좋다. 상속세 토론해 보자라고 이제 수용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미 밀렸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도 프레임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28년 동안 아무런 상속세 변동이 없었잖아. 97년부터.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할 게 대신 부자는 안 돼. 부자까지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수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잡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뭐로 논쟁을 할까? 예를 들면 부자 살려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수들도 아니 부자 살려주는 게 보수 정당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이게 그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 분열 뭐 이런 것 등등이 막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이 중도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당내에 이제 좀 여론이 예.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약간의 이제 좀 사족을 덧붙이자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지도부 회의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당내에 좀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겨냥한 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게 내부냐? 아니죠. 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이요? 여전히 분열을 막으려고. 그렇죠. 딴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수도권이나 이쪽에 분위기는 요런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언제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극우 얘기만 하는 것이냐 이제는 중도 잡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향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질 것 같아도 그냥 포기하고 갈 것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슬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근데 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도된 걸 쭉 보면은 소위 친윤 중진 뭐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중도 얘기도 좋지만 집토끼를 안고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맥락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집토끼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 안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경계심이 있는 거잖아요. 중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는 지금 딱 이 월요일 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쏟아낸다는 거는 물론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레임 싸움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겠지만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이제 뭐 중도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선을 일단 확 치는 우리는 아직도 일단은 집토끼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야라는 거를 주시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특정인을 직접 뭐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이 조정훈 전략기획위원장이 있거든요. 아, 전략기획위원장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희대의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있는 한 조기 대선 없다. 우리 준비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조기 대선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네. 가지겠죠. 그냥 입장을 우리는 조기 대선 없어. 네.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메시지는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지. 전략기획위원장은 실무자예요. 그러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거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메시지 정책 노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본 전략을 짜는 사람이 전략기획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기 대선 없어. 아, 그런 거 준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바보네. 얘기했잖아요. 바보 멍충이라고. 조정훈이 바본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바본 거죠. 왜요, 어떻게 또?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앉힐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을 시킨 상식적으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엘모 씨가 있는데요. 엘모 씨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유명한 엘모신가요? 아예 몰라요. 근데 문제 그 유명한 엘모 씨는 또 누구야? 아니 뭐 당 밖에 있는 엘모 씨를 말하는 거예요?
당 안에 있겠 안에 있는 안에 당 있죠. 안에 있는 아니 엘모씨. 그 당 안에 있는 엘모씨 그러면 대통령하고 많이 친했던 경찰 사람이었죠. 정보국장 출신의 그 엘모씨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얼굴이 굳어지시네. 아니 하여간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막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네. 저런 멍청함이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좀 답답한 게 4월 초순이면 후보가 결정이 될 거예요. 실제로요. 그렇죠. 4월 초순이면 각 당의 후보는 그렇죠. 4월 초순에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빨리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4월 말은 5월 초 선거니까 30일 선거운동 같은 거 4월 말에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3월 말에. 4월 말에 선거운동이요. 그렇지.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4월 초면 후보가 돼야 돼요. 아 경선이 그러면 그럼 한 달 보름 남았어요. 얼마 안 지금. 남았어요. 한 달 보름밖에 안 경선은 남았기 그냥 때문에. 한 보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은 유연해야 돼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략기획위원장 말하면 안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조기 대선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아래다 준비하고 있겠죠. 실제적으로. 하죠. 근데 전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은 특히 지금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이 경직성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걸 조정할 방법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냐? 지금에 있는 윤석열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조기 대선 반대 또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에 대해서 계엄은 평화로운 경고성 계엄이었어, 통치 행위였어 이렇게 주장하고 갔을 때 중도층이나 아까 중도 보수층이나 옮겨올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저런 방식으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 잠깐만 짧게만 왜 조정훈을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략기획위원장의 역할이 뭐냐면 최고위원회가 하기 전날에 전략기획 보고서 딱 이렇게 줘요. 그래가지고 메시지에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여연으로부터 자료도 받아가지고 이러한 흐름이니까 우리가 이게 중도보수 논쟁으로 이윤동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불리하니까 우리가 이슈를 좀 다르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전략기획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다 중도보수 이건 때려잡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거기서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냐. 좀 그래서 자꾸 그 단위에서의 판단과 능력을 좀 바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사족을 또 달자면은 이 조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조기 대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말씀하셨듯이 실제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 예비 후보들은 지금 해. 네, 그리고 당에서도 어느 정도 실무적 차원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할 수가 없다. 안 할 것이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냐 이게 요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략 기획의 문제라기보다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 대선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권 주자들이 조기 대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없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보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사람은 물어보면은 대선 나갑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 대통령이고 그 탄핵도 안 됐는데 조기 대선은 무슨 조기 대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태도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윤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지금 뭐 대선을 준비를 한다 어쩐다 하고 있지만 포커스를 이 당원에 아마도 상당수를 차지할 친윤 당원, 윤석열 만세 당원, 탄핵은 안 돼라고 하는 당원, 이 대한민국의 계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당원 및 지지층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코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도 아마 이 장성철 평론가님 생각대로면 오늘도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도록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선 후보들 좀 얘기를 하시니까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주목받고 있고. 주목받고 지금 있고. 책이 예약 판매가 지금 몇만 권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일단 돈도 벌었네. 네, 정치 사회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서 1등이에요 지금. 아, 이 종합 책이. 베스트셀러야? 종합 베스트셀러예요. 예약 종합 판매로만. 베스트셀러. 몇만 권이면은 일단은 몇 천만 원은 인세가 들어오네요. 네, 하여튼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15,000부였었는데 지금 하면 3만 부 넘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예. 본인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이 그것이 책이 출판이 되면 본인에게 많은 언론의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여론조사하면 1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경선 들어가면 내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강점이 있으니 결국에는 내가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만약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보통 한 10명 출마할 것 같거든요. 예. 4명으로 추려요. 예. 4명 경선 본선에 가서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하나의 주요한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은 저 개판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되게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예. 그러면은 그 토론회가 그냥 비상계엄 찬성 반대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완전 난장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다른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가 국민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 예. 그냥 거의 주요 화두가 그냥 윤석열 지키자. 너는 왜 그러냐? 우리 박근혜 못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정권 뺏기고 적폐청산 때문에 보수가 망가지지 않았냐? 그렇게 분위기가 쫙 흘러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가 안 들어온다면 또 여러 특히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불만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네. 경선이 국민에게 관심 받으려면 네. 김문수 이런 분들은 좀 뒤로 빠지고 뒤로 빠져야 된다. 좀 오세훈, 유승민, 뭐 한동훈 이런 안철수? 식의 그분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런 네.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여러 가지 네. 탄핵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좀 대척점 세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경선 자체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문수가 지금 1등이에요. 네. 계속 지금 1등. 4위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기본적으로. 사퇴. 그러네. 국민의힘이 김문수가? 네, 김 교수님 그냥 김문수 장관이 나는 내 역할은 그냥 장관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웃긴 거예요. 그분이 그 만드는 그런 부분도 웃긴 거예요.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 네. 그다음에 4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문수 때 나머지예요. 구도가. 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문수 때 나머지면 김문수만 독보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네요. 또. 나머지 셋은 또 셋끼리 또 싸우고 1대3이네. 또 김문수랑 싸우기도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10% 정도 나오잖아요. 10% 정도 김문수가. 그렇지. 지난주 갤럽에서 9%. 그죠? 9%. 그러니까요. 갤럽 9%면 다른 데는 하여간 거기에서는 1등이야. 네. 여당 후보 중에서는 1등이야. 근데 지난주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분석을 잘 해주셨듯이 두 자리 숫자에서 이제 한 자리 숫자를 숫자로 다 내려갔다. 됐다. 아니 갤럽의 9%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랑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떠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안 과거에 떠야지.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 그 2012년인가 17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안희정이 치고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안희정이 막 17, 20까지 그렇죠. 갔던 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재밌거든. 뭐 그 당 지지자건 아니건 간에 재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조금 좀 김문수도 조금 좀 내려앉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치고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가 않거든.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에서는 지금 골머리 썩을 것 같아. 특히 네.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인데 당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말이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당직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원 구성을 봐도 그것은 김문수 장관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룰이 그대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점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론조사야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당원 구성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어떻게 뒤집겠느냐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당직자들도 그 자포자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이 스스로 전화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네. 그거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근데 그것도 웃기다니까요. 김문수 갑자기 장관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나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있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몸이 진짜 뭐 아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면서 자기가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압력을 받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본인이 그만두는 누가 데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다면. 윤석열만이 네. 윤석열만이 김문수를 말릴 수 있을 텐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전혀 스탠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들 가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하야해 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뭐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그럴 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일 이제 최후 변론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는데 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사과도 시원하게 하고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 그런 거 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까지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그럴 태세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보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쭉 나오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만약 기각되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기각되면 제가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예. 여기 최종 변론할 때 예, 아. 내가 기각이 되는 경우에 예.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하는 경우에는 언제 하야를 하겠다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또 윤석열 측에서는 하야 시점까지는 얘 아니고 뭐 이랬다는 거 얘기거든요 지금. 아, 그 뭔가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아. 뭐 이런 걸 어떻게든 윤석열이 뭔가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얘기가 나름 드라마틱하게. 자기들끼리는 뭐 오케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음. 이게 이 국민의힘의 지금 좋은 상황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중에는 김문수 정리까지는 아니어도 김문수를 지지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걷어들여 주시면 안 될까요도 있을 것인데 오세훈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잘 안 된다 이게. 이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사실인 부분도 있고 아. 희망이 섞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그것도 그렇고 아. 또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제발 대통령에게 해줘 정말 제발 정말 해줘. 김연아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채널 A부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아, 채널 A에서. 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호사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좀 불러주고 했는데 뭐 국민들 놀랍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사과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이 가능성 있다. 채널 A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 거긴 또 이제 가능성 있다. 이래야 돼. 정말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아. 그러한 희망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그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마음이지 뭐. 아니 근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헌재에서 해왔던 말들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화나는 발언들을 계속 했어요. 아,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사과하세요잖아. 사과는 뭡니까? 계엄은 잘못했다. 위헌이다. 라고 자기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사과는 그런 거잖아요. 뭐 중간 사과가 있습니까? 그럼 계엄은 잘못이 아닌데 국민한테 미안합니다. 아니 개사과도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건 뭐냐면 경고성 계엄했다는 얘기랑 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성동이 얘기하는 사과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책임져.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선처에 달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 다 선처해줘. 얘긴 내가 독박 쓸게라고 네가 좀 얘기해줘. 라고 권성동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내용 사실은 자체가 그게 맞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는 그게 권성동도 미치는 거죠. 어. 당신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재밌죠. 헌재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좀 얘기 좀 해. 약속해줘. 희망이. 사설을 써버렸어요. 아, 제발 그래야 해방 좀 그만해. 부탁인데 헌재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미리 얘기 좀 해줘. 내일 말이야 그거 해야 돼.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아우 제발 우리 좀 살자. 네. 국민의힘도 권성동도 제발 우리 좀 살자. 공간을 열어줘. 그런데 아.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건 절대 그런 게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야 환장한다. 저는 이제 내일 어. 참 중대한 변수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덧붙이자면은 네. 제가 토요일 날 조선일보 기사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제 기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기대와 요구가 있는데 네.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말씀도 하셔야 되고 이런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가 있는데 실제 윤석열이 지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요거를 쓰고 있는 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하던 얘기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경고성 계엄이었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사과를 한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뭐 이런 그래요. 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그거는 사과. 했어. 네, 그렇죠. 이미 했어.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던 얘기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기 단축 개헌과 뭐 이런 얘기는 할까 말까 검토 중, 고민 중인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탄핵이 기각되는 건 전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용될 경우 이제 인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당과 이제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씌워놓은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2030 세대 그렇죠.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갑자기 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얘기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강변하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발언 스타일을 보면은 1시간 얘기하라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또 용산에서는 한 1시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거든요. 1시간 얘기하라 그러면은 2시간을 예. 한 40분 정도는 네. 40분 정도는 내가 왜 계엄을 선포하였는가에 대한 정당성 얘기할 것 같고 한 10분 15분 정도를 방금 말씀드린 하나만한 사과 그다음에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필요성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할 것 같고 한 5분이 이제 쓸데없는 얘기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여당이 생각하고 여당이 원하는 그다음에 보수 언론이 원하는 또 보수 진영에서 정말 조기 대선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참 역부족이다 이게. 그런 그렇게 거죠.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네. 그렇게 나 대신 김문수를 좀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겠네. 이재명은 꼭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대 포이론 해가지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나서서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먹자.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김문수 나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인데. 아니 그렇게 또 읽으면? 기억나십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먼저 45명 갔잖아요. 45명 그랬죠.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국회 가니까 60명이 왔습니다. 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일 그런 얘기를 쭉 펼치면 아니야 그런 말은 안 돼. 우리 조기 대선을 위해서 윤석열 그따위 얘기하면 안 돼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옹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팀들이 김문수를 지키는 사람은 쭉 갈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발언은 아마 김이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할 거고 전 거기서 더 나간다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현중까지 나가기 시작하고 부정선거 막 얘기할 부정들 거예요. 얘기를 하는 중국 순간 이야기까지 또 하나? 부정선거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럼 부정선거는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얘기가 쭉 나오는 순간 그 얘기 뭐냐? 우리는 일단 이 상황은 극우 집단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고 거기에 상징적 인물은 누구냐? 김문수밖에는 상징적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겠다고 얘기하고 조기대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문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층들을 오롯이 본인이 다 먹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여론조사 하게 되면 김문수가 사인에 빠지겠습니까? 그럼 조기 대선 내내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메시지가 국민 전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8명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 하는 메시지? 아니 자기 지지층이나 지지층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8명 중에 3명은 보수 쪽이라고 이렇게 보수 되어 성향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후 진술이 아닐까. 왜냐면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만 반대 이러면은 네. 이건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헌법재판관 8명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최후 진술을. 5대 3이 되면 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기각이 되는 거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그 입맛에 맞게 좀 설득하려고 하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층들 대규모로 거리에 나와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그러한 여론전을 위한 최후 진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어려움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사과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근데 5대 3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뭔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야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니 상황이었니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니 뭐 이런 거 포고령 1호 이 계엄을 하는 행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뭐 대령 이하의 그 영관급 장교들의 잇따른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회에 난입해서 들어갔죠. 그다음에 선관위에 들어갔죠. 선관위 들어간 것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말이 안 그렇게 되죠. 들어간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통해서도 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를 헌법을 경미하게 위반했다.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성향을 따라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팩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위반했어. 그런데 경미하게 위반했어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세 명이. 그걸 누가 쓸 수 있지? 탄핵까지 이를 만한 중대한 네. 위반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미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써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지금 누가 쓸 수 있어? 차고 넘쳐서 네. 흘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흘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원태 특임단장 그 텔레그램에 저기 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각 봉쇄, 출입문 차단,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이런 다음에 사령부에서 비헬탄 개봉 승인. 비헬탄 개봉 승인자 총 쏴도 된다라고 그렇지.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들어가지 말라고 군인들이 얘기한 게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올라갔다라는 거고 비헬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실탄을 갖다가 무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고 넘치려고 하는데 지금은 흘러 넘치는 상황인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저걸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국민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헌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절대 8대0이라고 보지만 5대3이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 나라는 두 쪽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제가 볼 때 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말도 안 그렇지. 되는 일이 될 그죠? 거예요. 예.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계속 계엄 선포하고 자기 불가능한 마음대로 할 일이에요. 거예요. 예, 기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아직도 뭐 오늘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아니 박근혜 때도 계속 자기네들 기각이라고 했었어. 당일날 보고 올라갔대잖아요. 야 우리 기각입니다 이렇게 당일날. 제가 그때는 KBS 있었으니까 뉴스타파 있었나? 뉴스타파 있었는데 KBS 사람들로부터 그 문자 받았던 것 같은데 기각이라고. 예, 기각이라고. 그래서 황당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그 전날 그 당일날 아마 받은 걸로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5대3으로 기각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돌 거예요. 그러네. 만들어서 막 돌린다고요. 예. 명태균 씨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접견했는데 메모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카피본이 있다. 카피본이 있다는 게 USB 카피본 이야기겠죠. 그렇죠. 황금폰에 나온 내용들 황금폰에. 일부를 갖다 저장한 카피본이 있다는 얘기. 예. 수사는 이미 끝났고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땡땡 장어집 다 나온다. 이건 오세훈 얘기죠. 오세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장어집은 예, 예. 법사위가 창원교도소에 온다면 마음대로 오세요. 응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아니 오라고 했으면 법사위 또 정청래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이 저한테 있잖아요. 특허권? 예. 네. 왜냐면 명태균 씨 사건을 처음 예측을 하고 제가 그 주에 스픽스 나와가지고 명태균 이름을 제가 제일 먼저 깐 사람이에요. 아, 저 특허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네. 9월이었습니까? MC는 명태균이다라고. 예. 네.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9월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의 그렇죠. 적이네요 그러면. 아니 몇 번을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드럼통에 묻혀질 뻔했어. 살아있는 게 그 신기하다니까. 윤석열 엑스파일도 이분이 까셨어. 예. 에? 그때 막 김종욱 교수님 저 욕하고 그랬어요. 방송 중에 막. 욕을 한 건 아니고요. 왜 인상 쓰면서 막 눈빛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좀 심했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뭐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그 남상권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결정적인 얘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초점이 거기잖아요. 이미 김건희, 윤석열하고는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야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거는 다 깔 수도 있겠지. 이미 네. 이제
기울어진 해니까. 네, 근데 이제 네. 남상권 변호사가 계속 나오거나 이제 언론인들이 물어보는 게 오세훈, 홍준표가 거짓말하는 거지. 명태균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지. 여론조사 도움도 받았지. 돈도 주고 받았지. 이제 이거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직까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없어요. 남상권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도 결정적인 뭐 그런 증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릅니다. 제출했습니까? 그거 다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들은 뭐 직접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들은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홍준표 오세훈 시장권과 관련해서 솔직히 보면은 무슨 행사장에서 홍준표 시장이 축사를 하고 명태균 씨가 사회 보고 이런 건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만난 거는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단둘이. 자 여론조사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손도 좀 봐주고 이렇게 좀 해줘. 또 돈 얼마 줄게. 이거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를 못 해요. 명태균 씨나 그 변호사가 오세훈과 관련해서 그 오세훈. 내용은 지금 안 나왔다. 네, 그냥 뭐 청국장 먹었다는 얘기 이거 네.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김영선 씨가 뭐 만나라고 했으니까. 중국집 갔다 장어집 갔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으로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여론조사를 직접 부탁을 했다, 그걸 받았다, 조작을 했다, 돈 줬다. 이 네 가지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걸 자꾸 오세훈, 홍준표 문제 있어, 큰일 나겠어, 대선 후보 출마 못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현재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예. 예. 뭐 그러겠죠. 근데 네. 문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는 이미 창원지검에서 1년 동안 묵혀놨다가 네. 그것도 이제 그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묵혀놨다가 뉴스토마토부터 일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한 반짝 수사했다가 자기들 증거는 다 가지고 있다가 또 12월 내란이 벌어진 이후에 창원지검 수사 거의 스톱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건을 갖다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다. 대신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 그 얘기했던 그 메모지에 수사는 이미 끝났다. 이게 검찰이 수사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요. 박범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터뜨리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아니 내가 가장 잘하는 측근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오세훈은 그냥 n분의 1이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돈 냈다는 사람 있잖아요. 돈 냈다고 김한정 제가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그냥 잘 알았던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좋아서 했나 봐.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가지고 여론조사를 자기가 신청을 하고 자기가 돈을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특정인들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다음에 가장 뒤로 오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인정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이준석 당대표 승리 이 두 가지의 과정에서 명태균의 능력을 보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접촉을 해서 만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실이에요. 뭐 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 자체의 맨 뒷단의 문제가 소위 여론 조작 또는 예를 들면 돈을 안 받고 여론 조사를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의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이준석의 방식일 수도 있고 오세훈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밖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수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오세훈과 홍준표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옛날 같았으면요. 이재명 당대표 같았으면 아마 좀 수십 차례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십 차례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사실 오세훈, 홍준표 둘 다 불렀겠죠. 만약에 오세훈, 홍준표가 야당이었으면 검찰이 내버려 뒀겠습니까? 불러서 다 예를 들면 조사를 했겠죠. 저는 그 정도 상황의 조사가 계속 지금까지 벌어졌다면 오세훈, 홍준표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안 부른 이유가 김종욱 교수님은 여권이기 때문에 안 불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뭐 껍데기를 벗기겠다, 뭐 구치소 내 옆에 와야 될 놈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증거가 없다, 부를 만한.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그냥 밥 먹자라는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받았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조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뭐 정황적인 증거조차가 없으니까 이건 부를 만한 의미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예단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이 그러냐면 송영길 전 당대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 돈이 오갔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문제는 증거가 없다고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연구소에 돈이 들어갔다고 네, 문제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유죄가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부탁을 해서 그 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라는 것도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돈이 간 건 사실이잖아요. 돈은 돈은 갔지. 갔죠. 돈은 3천만 그럼 원. 부탁을 안 해도 돈이 왜 가요? 예. 김한정 씨는 그냥 그러니까 딴 사람이 부탁을 했더라도 돈이 간 거니까 김한정 씨가 돈을 보낸 건 맞잖아요. 그럼 김한정 씨 말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말에 의하면 김한정 씨가 나의 n분의 1 중에 하나인데 그냥 괜히 나한테 충성하는 것처럼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송영길 사건과 겹쳐서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예.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간 거로 얘기가 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인지수사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예. 연구소에 이 돈이 들어간 거 아니야? 예. 이거 들어간 거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것도 계속 유사하잖아요. 계속 불러서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다 불러가지고 조사했는데 여기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고조사만 했었고 부분적으로만. 저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개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사 경찰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영길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거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거 수집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라고 한 거지 돈봉투 사건 자체를 법원에서 이거는 없었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본 건 아니니까 이거를 같이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쟁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기 때문에 네. 그 뒤에 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무죄 무죄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뿐인 건데. 근데 거기는 음성 녹음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서는 송영길 전 당대표만큼의 수사 조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오세훈과 홍준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사에 보면 나오겠다.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아니 정치적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2021년 6월에 이준석은 당대표 후보였어요. 근데 명태균 씨와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이죠. 명태균 씨의 측근 지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에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준석에게 준서가 네 당대표 되면 당대표 후보였으니까 홍 대표님,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죠. 네네. 홍준표 시장을 복당시킬 끼가 안 시킬 끼가 최우선으로 시킬 끼가 안 시킬 끼가 하니까 시켜야죠. 대표님 됐죠? 라고 하니까 준서가 너 똑바로 해라. 너 바로 해라. 라고 하니까 예 바로 복당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 제가 거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하면서 예. 한 언론사 종편에서 TV 네. 토론을 하면서 네. OX 퀴즈를 낸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시장은 즉각 복당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거의 5명이 다 오 했어요. 오.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오를 모든 했다. 사람들이 오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당대표가 되면 홍 시장은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당시 후보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공통적이었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 그냥 명태균 씨가 자기 때문에 이제 복당시켰어. 나 홍준표 시장하고 나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거 작년 12월 달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쪽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따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최소한 이제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네. 예. 그 명태균 씨가 막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예. 거를 뭐 단지해라 하지 않습니까? 단지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준석 대표랑 친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가깝고 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수사라는 게 아니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팩트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무엇보다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계속 이제 나는 보고서도 본 적도 없고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만 있고 나는 뭐 신경도 안 썼고 뭐 의례적으로 단만했고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보도가 된 내용이나 명태균 씨 측에서 이제 이 뭐 공개한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돌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철수와 단일화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태균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를 그 메신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거의 그대로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된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게 오세훈 선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은 그건 나 모르게 진행된 거라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르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누구랑도 가까운 겁니까? 이준석 의원하고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다들 대권 주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찰이 손을 아마 놓겠죠. 이런 거 뭐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는지에 따라서 뭐 가르마를 한번 타보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래서 요게 아마 대선 전에 뭐가 이제 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속보가 나왔네요. 홍준표 조기 대선을 할 때 시장직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하겠다. TK 현안을 해결하겠다. 홍준표의 포지셔닝은 저희가 아까 잠깐 빠뜨려서 김문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김문수가 A2 플러스의 극우적인 포지셔닝이라면 A1 플러스 정도의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제 포지셔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국민의힘은 그 탄핵과 내란에 관한 논의를 경선 때도 어마어마하게 하겠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 얘기는 이제 네. 대통령 탄핵은 인용이야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의 이제까지 포지셔닝이 사실은 열성적인 윤석열 옹호였거든요. 김문수는 말은 덜 했어. 말은 덜 했다고. 그냥 대권 후보 1위가 돼서 그렇지 말은 홍준표는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한 거는 엄청나게 물고 뜯길 거 많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온건 보수들한테는 저게 뭐지? 이런 거 엄청 많아. 수요일 날 저 홍준표 시장하고 백분 토론 하니까 아, 제가 확실하게 물어뜯겠습니다. 쉽지 않네. 진짜 국민의힘 참 어렵겠다. 김문수, 홍준표가 동시에 나오고 그러면 쉽지 않겠는데. 막막하네요. 막막해. 옛날에 네. 김문수 장관이 김무성 의원한테 박근혜로부터 1000년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마지막으로 광고.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예,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예,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경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말씀해 주시면 가입할 때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하면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추천할 때마다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이벤트로 혜택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정치본색 하겠습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